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총선 판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회가 있는 서울 영등포 을지역에 출마한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전반 챙기시랴 본인 선거 챙기시랴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 남은 판세에 한 줄 평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희망적 상승.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그것은 심판 민심이 또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151석 목표도 여전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를 너무 겸손하게 잡으신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겸손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151석을 최대 목표로 잡고 한 석이라도 더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 안 될 때는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일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네. 현재 분위기가 좋아져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백중세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승기를 우리가 자신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백중세에 들어간 것은 맞는데, 예. 안정적인 우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직도 151석을 자신할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범야권 200석 압승론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에부터 그냥 희망적 관측에서 또 어떤 기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이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것은. 네. 그렇다면 남은 기간 판세를 가를 변수는 어떤 것들 꼽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사실은 어떤 개별적 변수를 가지고 큰 흐름을 가르기에는 거의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흐름에서의 심판 민심이 잡혀 있고, 그리고 개별 선거구에서는 개별 선거구별로 각각이 뜨거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판을 가를 수 있는 변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전 투표도 이제 바로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수가 남아 있다면 글쎄 투표율 정도일 텐데 투표율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변수 중에 하나로 발언 논란 꼽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부동산 논란도 있고요.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경우 그런데 지금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사과문도 냈고 집을 팔아서 대출도 갚겠다고 했는데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별 후보에 대한 사안의 충분성 문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수라고 하면 이제 각 선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 선거구를 훑어보시면은 부동산 시비가 있거나 막말 시비가 있거나 친일 시비가 있거나 이런 후보들 또는 최상병 관련한 시비가 있거나 이런 후보들의 수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경우를 전체의 변수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각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어떠한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숫자 또 그런 어떤 후보들은 개별적으로 따지면은 해당 각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예. 개별화된 선거구에서의 변수가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느냐. 여당에서는 후보직 사퇴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한번 유세하는 것을 봤는데요. 네. 저희 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 저를 비판하거나 그 당 후보를 칭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후보를 내주라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비판을 10분의 8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이 프레임도 좀 흔들리고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약간 다른 대결 의식으로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뭐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냉정하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 선거구로 가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은 친일적이네. 저 사람은 막말을 했네. 저분은 뭐 부동산 시비가 있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저런 후보들을 놓고서 프레임을 걸기 위한 말씀을 하는 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할 것들은 당에서 다 하고 또 후보들의 내용은 후보들의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선거구에서의 결국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들어간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도 가라앉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 군정 시기에 이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 성상납을 시켰다는 발언, 이화여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기 또 후보직 사퇴를 촉구를 했거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런 비판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김준혁 후보가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예. 또 김준혁 후보의 언급 가운데 김한란 개인에 대한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적인 일정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외의 언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사과를 한 것이고요. 또 그 사과는 진행이 된 것이어서 저는 그것은 또 그 개인이 앞으로 풀어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선거구로 다 가면 다양한 뭐 막말이라든가 친일적인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경우들이 또 굉장히 지역마다 많이 존재하고 그것은 각 지역에서 또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다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야 모두 심판론으로 맞붙었다는 겁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이조 심판론을 외치고 있는데 지역구 후보시기도 하니까요. 지역에서 느끼시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조 심판론이라는 말을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런 조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판 민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심판,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또 이채양명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비리에 대한 심판, 최근에 의료 대란에 대한 어떤 무능한 대처에 대한 심판 민심, 이런 것들이 그냥 큰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조 심판론이라는 조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여권의 어떤 급조된 언어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요거에 좀 연장선상인 것 같은 게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불공정, 편법, 부도덕에 정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 발언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한데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조 심판론 이런 것과 비슷한 프레임일 텐데요. 네. 전체 총선에서의 어떤 정권의 실정이라든가 해온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것이 그렇게 큰 울림이 있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위원장이 출마한 동작을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유독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 이 대표가 또 나 후보를 향해서 나베라고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접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대표가
많이 지원 방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해주실 부분이 없을까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 그때 그 당시의 맥락이 어떻게 얘기된 건지를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요. 예를 들어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가령 과거의 친일 논란이라든가 뭐 그 자위대 관련한 논란 등등에서 나왔던 시중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뭐 인용하거나 얘기가 된 것이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어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언급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 동작 지역은 상당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것 아니냐라는 시중에 예측이 있었는데 최근에 실제 상황은 뭐 저희가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봐서는 거의 뭐 붙었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역전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의 유권자들의 어떤 평가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선거 시기의 공방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제1야당인 민주당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 좀 당 차원에서 나설 계획이나 방침은 없으신지. 오늘 오전에 제가 대표님과도 협의를 해서 제가 상황실장으로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관되게 가져왔던 것이 의사 증언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화를 최대한 해야 하고 또 대원칙으로 의료 현장에서 떠나는 일은 없던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의료계는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숫자라든가 방법의 문제는 사실은 이건 행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을 저희가 취해왔는데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까 이미 정부나 대통령에게 해결 능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에 달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은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은 바로 뒤에 2,000명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 자체가 불분명한 단계에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려는 건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의료대란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아침에 뭘 제안했냐면 총선 끝나자마자 국회에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즉각 만들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거기에 뭐 의료계라든가 당사자라든가 또는 국민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참여해서 거기서 지금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국민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도 있고 또 의료계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있고 근데 2,000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2,000명을 지키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가 좀 불분명하고 근데 이미 나오는 것을 보면 2,000명을 꼭 어떤 기계적으로 지키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이 국회라는 장과 또는 거기서의 공론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풀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론화 특위를 오늘 아침에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본인 선거도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영등포 을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은 원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편드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국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의회 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도 있고 상당히 보수세가 세거나 최소한 팽팽한 데인데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이겨온 곳인데 최근에 보니까 엊그제 어디 발표된 조사도 그렇고 이렇게 흐름이 일정하게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흐름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할 수 없는 곳이고 저는 또 원래 선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치르는 편이어서 마지막까지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인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랑 또다시 맞붙으셨어요.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값진 용띠인데 올해가 청룡해잖아요.
그래서 아마 파란 용이 이길 거다. 이렇게 아, 그런 얘기도 파란 땅하고 하셨습니까? 빨간 땅이어서 예. 아,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선거운동 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하고 저하고 정책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을 유지하고 금융특구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명성이 다르고 저희 지역에 있는 LH 부지를 민간 매각해야 된다는 상대 후보의 입장과 달리 저는 그걸 지켜내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매낙골 공원이라는 신길동의 수건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해병대회관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상대 후보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변경시켜냈고 네. 뭐 대림동의 남부사업소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치열하게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뭐 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어떤 열심히 노력할 흔적이 많지 않고 또 뭐 브라이튼 도서관이라는 지역 현안이 있는데 그거를 구청하고 상대 후보 측은 반토막을 내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저는 이걸 100%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싸워서 한 1년 이상 싸워서 지켜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나 지역 공약에 대한 입장들이 예. 심지어 어떤 저희 지역에서 지하철 연결 노선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노선이 맞느냐 하는데 상대는 뭐 신풍신길 노선을 3km짜리를 제시하는데 저는 그건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 신풍 타임스퀘어지도 영등포 노선 7km짜리 노선을 제시.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달라요. 정책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 오히려 어떤 정책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이고 지역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그냥 당을 떠나서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과 정책을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뉴스 공감 인사와 김민석 의원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